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명저죠. 제럴드 J.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의 아주 특별한 부분을 함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이 페이퍼백으로는 총 4권, 또 전자책으로는 9권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시리즈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그 기나긴 여정의 정말 마지막, 4권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입니다. 보통 기술 서적의 마지막 장이다 이러면 전체 내용을 쫙 요약해 주거나 아니면 미래 기술은 이럴 것이다. 전망하거나 뭐 그런 내용을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와인버그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기술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에필로그는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와인버그다 체인지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바로 당신을 위한 자기 성찰의 장이죠. 아, 체인지 아티스트?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로 구성된 뭐랄까 일종의 리더십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리더십 건강검진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서적의 끝이 왜 이토록 인간적인 성찰로 마무리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본격적인 에필로그에 앞서서 혁신과 도구 도입에 관한 흥미로운 워밍업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바로 성공이 부르는 실패라는 아주 역설적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성공이 부르는 실패요.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책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새로운 자동화 도구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네, 이른바 failure from success 효과라고 하던데요. 이게 뭐냐면요. 자동화 도구가 반복적이고 좀 쉬운 업무들을 싹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편해지죠. 그럼 사람들에게는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은 계속 어려운 문제에만 부딪히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결국 팀 전체의 사기가 똑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인데요. 보통 도구 도입하면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다들 좋아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와인버그는 현명한 관리자의 역할이 단순히 도구를 그냥 던져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해요. 아, 이런 심리적인 파급 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직원들이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하거나 아예 새로운 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도입의 그 이면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통찰력이랑 연결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혁신을 위한 보험. 그 인도 농부 이야기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정말 좋죠.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심는 농부한테 만약에 농사를 완전히 망쳐도 최소한 작년 수입은 보장해준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의 부담을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눠서 지는 거죠. 이걸 당신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팀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그걸 처음 시도하는 파일럿 팀에게 어떤 종류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의 연말 성과 평가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안전망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의 기술적 리스크,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네. 이거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내 경력에 오점이 남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조직에 퍼져 있으면 사실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몸살이게 되죠. 네, 이런 혁신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비로소 조직 안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의 문화가 싹틀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혁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개념이 결국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와인버그가 에필로그에서 말하려는 핵심이랑 정확히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화를 만드는 리더가 자기 자신의 실패조차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팀의 실패를 감싸주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와인버그의 셀프 퀴즈가 시작되는 겁니다. 리더의 내면을 향한 5단계의 여정을 제시하는데요. 첫 단계는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와인버그가 헨리 밀러의 문장으로 이 장을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인내심을 갖는 것뿐이다. 네, 아주 멋진 문장이죠. 이걸 바탕으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친절했는가? 관대했는가? 인내심을 가졌는가? 사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 이 세 단어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죠. 친절함은 코드 리뷰를 할 때 이 코드는 왜 이따위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공격이 아니라 피드백을 하는 태도. 아, 그렇군요. 그럼 관대함은 뭘까요? 관대함은 주니어 개발자가 실수로 운영 서버에 버그를 배포했을 때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누구나 하는 실수야. 같이 원인 찾아보고 회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봐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인내심은 팀이 새로운 기술 스택에 적응하느라 생산성이 잠시 떨어졌을 때 그걸 막 닥달하지 않고 학습 곡선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고요. 와,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거에 핵심 기둥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팀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누구도 솔직하게 소통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어떤 위대한 변화도 이런 기본적인 인간적 존중 없이는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행동에 관한 거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동기를 파고들어요. 네, 그렇죠. 데이비드 브린의 인용문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권력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와우. 이걸 바탕으로 퀴즈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추구하는가? 이 질문은 자신의 근본적인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와인버그는 여기서 두 가지 동기를 딱 대위시켜요. 바로 봉사와 지배. 봉사와 지배. 네. 봉사는 다른 사람과 조직을 돕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고 끝이 있어요. 하지만 지배는 타인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아요. 솔직히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팀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냥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특정 기술 스택 도입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보죠. 네. 그 동기가 정말로 그 기술이 우리 팀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봉사의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잘 아는 기술을 도입해서 팀 내에서 나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지배의 욕망은 아닐까요? 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리더로서 정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동과 동기를 점검했다면 세 번째 단계는 리더 자신의 내적인 균형을 살피는 거군요. 스웨덴 속담을 인용하는데 구절들이 참 좋더라고요. 두려움은 줄이고 희망은 늘려라. 덜 먹고 더 많이 씹어라. 네, 푸념은 줄이고 숨을 더 쉬어라. 말은 줄이고 더 많은 것을 전달하라. 맞아요. 이 속담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은 리더의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것들이죠. 두려움과 희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건강을 돌보고 있는가? 중심을 잡고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네,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기 전에 귀 기울이고 생각하고 있는가까지요. 여기서 말은 줄이고 더 많은 것을 전달하라. 그러니까 talk less, say more.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와인버그의 통찰은 좀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변화 주도자는 가장 시끄럽게 불평하거나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변화에 대한 팀의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아주 신중하게 듣고 꼭 필요한 말을 통해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실적 압박이 심한데 리더가 언제 이런 내적 균형까지 챙기고 있겠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리더 자신이 번아웃 직전이고 내적으로 막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일까요? 그렇겠네요. 리더의 불안은 순식간에 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팀 전체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군요. 이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 보험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네요. 네, 맞아요. 엔지니어링 역사가 헨리 페트로스키가 이렇게 말했죠. 엔지니어링의 첫 번째 목표는 실패를 피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 네, 이걸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죠. 지난 한 달간 자신의 실패를 용서했는가?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배웠는가? 여기서 핵심은 자신의 실패를 먼저 용서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의 작은 실수에도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리더 밑에서 어떤 팀원이 마음 편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리더가 작은 버그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담당자를 막 추궁하면 팀원들은 다음부터 문제를 숨기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리더가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팀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팀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조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번에 제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와,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바로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불어넣고 실패를 학습의 자산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 질문은 좀 아프네요. 뼈 때리는 질문이죠. 오스카 와일드의 재치 있으면서도 뼈 있는 문장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던 행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떠남으로써 행복을 만든다. 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행복을 주는가? 아니면 떠남으로써 행복을 주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듯한 아주 강력한 질문이죠. 내가 회의실에 들어갈 때 팀원들 표정이 밝아지나? 아니면 아, 또 시작이군 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나? 내가 자리를 뜰 때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지는 않나? 아, 근데 리더가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는 다들 좀 관대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과의 1대1 미팅을 팀원들이 기다리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나요? 팀원들이 당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편하게 문제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있나요? 당신이 없을 때 팀 채팅방 분위기가 더 활기찬 것 같다면 그건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뼈아픈 신호들이네요. 결국 이 질문은 당신의 리더십이 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소로 작용하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친절함, 권력에 대한 동기, 내적 균형, 실패에 대한 태도,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술과 무관한 오직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네요. 와인버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결국 리더의 자기인식, 감성지능, 그리고 인간적인 품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최신 애자일 방법론이나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도 그걸 사용하는 리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 퀴즈를 매달 풀어보고 점수를 매겨서 벽에 붙여보라고 제안한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최초의 변화 예술가 지표라면서요. 네, 맞아요. 마치 건강검진처럼 자신의 리더십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해요. 와인버그는 이토록 강렬한 자기 성찰의 장을 마친 직후에 부록 A, 효과 다이어그램, The Diagram of Effects라는 걸 언급합니다. 효과 다이어그램이요? 네, 이게 비선형 시스템, 즉 non-linear systems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면서요. 비선형 시스템이요. 갑자기 너무 학술적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와인버그가 여기서 말하는 비선형 시스템은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아, 나비 효과. 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조직 전체에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리더가 아침 회의에서 무심코 던진 짜증 섞인 한마디가 그날 하루 팀 전체의 사기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요. 아,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비례하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가 속한 조직이자 팀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관리자가 이해해야 할 가장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와, 와인버그의 제안처럼 이 퀴즈에 대한 당신의 점수를 매달 기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과연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들고 있는지를 그려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